열정. 열정의 작가 산드로 마라이는 헝가리 대문으로서 1934년 자전적 소설 어느 시인의 고백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열정, 에스터의 유언 등 20여 권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열정은 1998년 이탈리아에서 발행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듬해엔 독일에서도 발행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산드로 마라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열정,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 나절, 장군은 양조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발효하기 시작한 포도주통 2개를 살펴보러 아침 일찍 포도 재배인과 함께 그곳에 내려갔다. 포도주를 병에 담는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11시가 지난 뒤였다. 습기 찬 석조 타일 때문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베란다의 기둥 사이에서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편지를 내밀었다. 무슨 일인가? 장군은 무뚝뚝하게 물으면서 불구스름한 얼굴에 그늘을 지은 책 넓은 밀짚 모자를 뒤로 밀어 올렸다. 그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오는 편지를 열어보지도 읽어보지도 않았다. 우편물은 관리인 사무실의 한 직원이 뜯어보고 정리하였다. 어떤 심부름꾼이 가져왔습니다. 사냥꾼이 뻣뻣이 서서 말하였다. 장군은 필체를 유심히 보더니 편지를 받아 호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는 현관에서 말없이 사냥꾼에게 지팡이와 모자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쌈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들고 창가로 가 덧창 틈새로 스며드는 빛 속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기다리게. 사냥꾼이 모자와 지팡이를 들고 가려 하자 장군은 어깨너머로 말하였다. 그는 편지를 다시 호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갈만에게 6시에 마차를 준비하라고 전하게. 비가 내릴 테니 덥게 말린 마차를 매야 할 걸세. 그리고 행사용 제복을 입으라고 하게.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는 갑자기 화난 사람처럼 힘주어 말했다.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하게. 당장 마차와 마구를 반지르르하게 닫고 제복을 입고. 알아들었나? 자네가 칼만 옆에 마부석에 앉게. 알겠습니다, 주인님. 사냥꾼은 말하면서 장군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6시까지 준비시키겠습니다. 6시 반에 출발하게. 사냥꾼은 차려 자세로 장군의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는 어깨가 넓고 그리 크지 않은 건장한 모습이 석조 난간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다. 장군은 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좁고 높다란 책상 앞으로 갔다. 장군은 편지를 꺼내 들어 꼼꼼하게 판판히 폈다. 그리고는 콧등에 안경을 걸치고 밝은 불빛 아래에서 길쭉한 필체로 반듯하게 쓰인 짧은 편지를 읽었다. 그는 손을 뒷짐졌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단 말이지? 그는 방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말했다. 41년하고 43일 후에. 41년 4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그는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팔걸이가 닳아 번들거리는 가죽 소파에 앉았다. 손이 미치는 작은 탁자 위에 은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종을 울렸다. 니니를 부르게. 그가 하인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정중하게 덧붙였다. 내가 부탁한다고 하게. 니니는 올해 91살이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나타났다. 그녀가 장군의 요람을 흔든 곳도 이 방이었고
장군이 태어났을 때 그녀가 서 있던 곳도 이 방이었다. 그때 나이 16살이었으며 한창 아름다웠다. 그녀는 키는 작았지만 몸속에 비밀을 품고 있는 듯이 강인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마을 우체국 직원의 딸이었다. 16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고 젖이 많았던 그녀는 성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과 편지 봉투 속에 간직한 죽은 아이의 곱슬머리 한 가닥 뿐이었다. 출산을 도우러 왔던 그녀는 그렇게 성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장군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삼킨 것은 니니의 젖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성에서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7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무엇인가에 주의를 환기시키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니니. 그녀는 장군에게 젖을 먹였고 그를 키웠으며 그리고 7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그런 다음 백잡부인 장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니니는 죽은 자의 땀에 절은 차가운 흰 이마를 식초 적신 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말에서 떨어진 장군의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왔다. 그는 5년을 더 살았는데 니니가 그를 간병했다. 그녀는 그에게 프랑스 책들을 읽어주었다. 프랑스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벳을 느릿느릿 하나하나 읽어 낱말로 연결지었다. 그러나 병자는 알아들었다. 그런 다음 장군이 결혼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니니는 성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면서 새 여주인의 손에 입맞추고 장미를 바쳤다. 이 순간을 장군은 가끔 내리에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12년 후 장군의 부인이 죽었다. 니니는 무덤을 가꾸고 고인이 남긴 옷을 관리했다. 부인이 세상을 떴을 때 장군은 여행을 떠났다. 1년 후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옛날 어머니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에 부인과 함께 살았던 세르지온 쪽 프랑스 비단 벽지가 해지기 시작한 화려한 살롱들, 벽난로와 책이 있는 넓은 응접실, 사슴뿔과 박제한 새와 영양머리가 걸려있는 층계참, 창문을 통해 골짜기와 작은 시가지, 멀리 은빛 푸르름한 산들이 보이는 커다란 식당, 부인의 방과 그 옆 자신의 침실. 그는 이 모든 것의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32년 전 그의 부인이 죽고 외국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니니와 하인들만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니니, 앉게. 장군은 말했다. 유모가 자리에 앉았다. 지난해 그녀는 부쩍 늙었다. 90살이 지나면 50대나 60대와는 다르게 늙는다. 서글픔이나 원망 없이 늙는다. 니니의 주름진 얼굴은 장밋빛이었다. 고귀한 천, 가족 모두 힘을 합해 온갖 정성과 꿈을 엮어 만든 몇백 년 묵은 비단이 그렇게 낚는다. 1년 전 그녀의 한쪽 눈이 백내장에 걸렸다. 그 눈은 이제 슬픈 회색빛으로 보였다. 나머지 눈은 원래 그대로 푸른빛, 8월의 산중 호수처럼 시간을 초월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미소 짓는 눈, 니니는 언제나처럼 짙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짙푸른 색의 모직 치마와 수수한 브라우스, 75년 동안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콘라드에게 편지가 왔네. 장군은 편지를 높이 들어 보였다. 자네도 기억하지? 네. 니니가 대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가 이곳 시내에 있다네. 장군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나 되는 듯이 말했다.
지금 흰 독수리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저녁 이곳에 올 걸세. 그를 데리러 보낼 생각이네. 여기서 식사를 할 걸세. 여기 어디 말인가요? 니니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푸른 눈, 생기 넘치는 미소 띤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성에서 손님을 맞지 않은 지가 햇수로 20년을 헤아리고 있었다. 간혹 점심 식사하러 오는 방문객들, 시청의 관리들이나 대규모 사냥몰이의 손님들은 사시사철 대기하고 있는 숲의 별장에서 관리인이 대접했다. 성에는 신부만이 1년에 한 번 겨울에 카스파, 메리오르, 발타자르의 첫 글자를 성문 위에 분필로 쓰기 위해서 왔다. 이 집에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신부였다. 그 밖에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저편에서 장군은 말했다. 가능한가? 한 달 전에 청소를 했어요. 유모는 대답했다. 가능할 거예요. 8시에 가능한가? 어린아이처럼 긴장하고 흥분한 그는 물으면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될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자신있게 말했다. 장군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인생은 노년을 맞아 덜그럭거리며 천천히 함께 앞으로 굴러갔다. 그들은 어머니와 자식, 부부 이상으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을 한데 묶는 유대감은 어떤 종류의 혈연보다도 강했다. 그것은 저 때문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피와 오물에 뒤범벅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장군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니니였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들이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숨쉬며 함께 살아온 75년 때문일 수도 있었다. 집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창문 앞의 나무, 모든 것을 그들은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남매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 세상에는 그것 아닌 다른 것이 존재한다고들 그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자궁한 쌍둥이들의 결합보다 더 밀접하고 질긴 유대관계가 있다. 삶은 그들의 낮과 밤을 뒤섞었으며 그들은 상대방의 몸, 그리고 서로 무슨 꿈을 꾸는가까지도 알았다. 유모가 말했다. 옛날 그대로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네. 장군은 대답했다. 옛날 그대로 마지막 식사했을 때처럼. 알겠어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몸을 숙이고 그의 반지 낀 늙은 손, 검버섯 피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에 입 맞추었다. 흥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약속하지. 장군은 고분고분하게 나지막이 말했다. 가을에 불을 탄 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근위 장교는 빈에서 맞이했다. 아이는 사관학교에 보내졌다. 그는 작은 단도, 긴 바지와 제모를 받았다. 아이는 허리에 단도를 차고 군청색 제복을 입은 다른 생도들과 함께 일요일에 참으로 산책을 갔다. 마치 병정놀이 하는 아이들 같았다. 그들은 흰 장갑을 끼고 우아하게 경례를 했다. 사관학교는 빈 근교 언덕 위에 있었다. 노란색 건물로 3층의 창문을 통해 길이 반듯반듯한 구 시가지와 황제의 여름별장, 샌보른의 지붕들, 그리고 가지를 쳐낸 나무들 사이로 산책로가 보였다. 교사는 나이든 장교들이었다. 어디에서나 질사염 냄새가 났다. 커다란 침실에서는 각기 30명, 동갑내기 생도 30명이 황제처럼 좁은 철제 침대에서 잤다. 문 위에는 십자가상이 축성된
버드나무 가지와 함께 걸려 있었다. 밤이면 전등들이 푸르게 빛나고 아침에는 나팔 소리가 잠을 깨웠다. 겨울에 이따금 양철 세수대야에 물이 얼었다. 그러면 부관들이 부엌에서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탄도학, 적에 대응하는 태도와 역사를 배웠다. 아이는 핏기가 없었으며 자주 기침을 했다. 가을에 신부가 매일 오후 그와 함께 샘보른에서 산책을 했다. 그들은 가로수길을 거닐었다. 이끼 끼고 곰팡이 핀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오는 분수에 태양이 비치면 금빛 물이 흘렀다. 그들은 가지를 쳐낸 나무 사이를 산보했다. 매일 황제의 탄신일인 양 화려한 정복 차림으로 주변을 배회하는 노병들을 보면 아이는 차려 자세를 하고 흰 장갑 낀 손으로 규정에 맞추어 경례를 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한 부인이 어깨 너머로 뾰족한 흰색 양산을 들고 길을 건너왔다.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옆을 지나가는 동안 신부는 깊숙이 몸을 굽혀 절을 했다. 황후 폐하야. 그가 아이에게 속삭였다. 여인은 매우 창백했으며 순 많은 검은 머리를 세 겹으로 따와 머리 둘레에 감아먹고 있었다. 세 발자국 떨어져서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 빠른 걸음 탓에 피곤한 양 꾸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그녀 뒤를 따라갔다. 황후 폐하. 신부는 경외심에 가득 차 한 번 더 말했다. 아이는 공원의 가로수길을 도망치듯이 빠르게 걸어가는 고귀한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엄마하고 닮았어요. 아이는 말했다.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 걸려있는 그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신부는 근엄하게 대답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도 되는 말을 배웠다. 400명의 생도가 교육받는 사관학교에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내부와 같은 적막이 감돌았다. 모두들 자귀와 직함이 붙어있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빈과 런던에서 재봉질한 평상복과 네덜란드제 속옷과 함께 이 이름을 사관학교의 현관에서 잠시 포기해야 했다. 그 모든 것에서 이름 하나와 이름의 주인인 아이만 남아서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웠다. 제국의 모든 인간적인 특성이 피 속에 흐르는 이마가 좁은 슬라브 소년들도 있었다. 그들의 선조가 이미 모든 것을 보아버린 양 권태롭게 허공을 응시하는 푸른 눈의 10살 귀족들, 그리고 사촌 누이와의 사랑에 빠져 12살 나이에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티롤의 공작도 있었다. 콘라드는 바로 옆 침대의 친구였다. 그들이 처음 사귀었을 때 둘 다 10살이었다. 그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건장해 보였지만 살집이 없이 골격이 발달한 옛 종족에서 볼 수 있듯이 비쩍 말랐다. 느렸지만 게으르지 않았으며 의식적으로 고집하는 자기만의 리듬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남작의 자기를 받은 갈라시아의 관료였고 어머니는 폴란드 출생이었다. 그가 웃으면 슬라브족 어린이처럼 입 주변이 넓게 벌어졌다. 그는 잘 웃지 않았다. 그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었다. 그들은 첫 순간부터 자궁 속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붙어 지냈다. 그들은 동년배들이 흔히 하듯이 우스꽝스럽게 거창한 의식으로 우정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 만남이 자신들을 죽을 때까지 올가매리라는 것을 첫 순간에 이미 알았다. 그 무렵 헝가리 소녀는 키가 컸으며 비쩍 마르고 연약했다. 그는 매주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폐를 염려했다. 소녀는 실제로 병이 든 것은 아니지만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근위 장교는 슈테판 대성당 발치 어두운 옆 골목에 위치한 헝가리의 왕 호텔에 묵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묵었던 호텔이었다. 호텔 복도의 벽에는 사슴뿔이 걸려 있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임시 고용인이 근위 장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비단을 덧씌운 누런 가구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고 천장이 둥근 어스름한 방 2개를 빌렸다. 이곳에 묵는 동안 아이를 불러 함께 지냈다. 제국의 외로운 신사들을 위한 세속의 수도원처럼 친애하는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방마다 문 위에 씌워져 있었다. 오전에 그들은 마차를 타고 프라터에 갔다. 11월 초의 날씨는 벌써 한기가 돌았다. 저녁이면 연극을 보러 갔다. 그럼 다음 레스토랑의 별실에서 식사를 했다. 아이는 참고 용서하는 사람처럼 조숙한 표정으로 예의 바르게 말없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 말로는 위험하단다. 식사 후 아버지는 혼잣말 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굵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네가 원하면 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구나.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아이는 말했다. 하지만 콘라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집이 가난해요. 콘라드가 여름에 우리 집에 같이 가면 좋겠어요. 내 친구냐? 아버지가 물었다. 네. 그러면 그는 내 친구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연미복과 주름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군복은 입지 않았다. 소녀는 안심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 있었다. 빈 어디를 가든지 다들 아버지를 알았다. 길에서도 마차를 타고 가는 신사숙녀들이 아버지에게 반갑게 손짓했다. 황제를 배알하러 갈 건가요? 왕. 아버지는 근엄하게 아이의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제는 가지 않는다. 소녀는 2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콘라드를 소개했다. 전날 저녁 그는 드근거리는 가슴으로 잠이 들었다. 아버지 앞에서 왕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는 친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호의적이었으며 자애로웠다. 말 그대로 훌륭한 신사였다. 그는 단 한 번의 악수로 콘라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소년의 기침이 줄어들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독을 참지 못했다. 소년은 닌이나 콘라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 열이 내렸고 기침하지 않았다. 창백하고 수척한 아이의 얼굴은 장밋빛 기쁨과 신뢰로 넘쳤다. 그들은 성적인 특징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나이였다. 마치 남녀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여자아이 같다고 느껴져 증오한 부드러운 금발을 2주일에 한 번씩 이발했다. 콘라드는 더 남성적이었고 침착했다. 그들의 유년 시절은 이제 답답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러한 답답함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년들이 처음으로 여름을 같이 보내고 빈에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 올라탔을 때 프랑스 어머니는 성문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니니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침내 좋은 짝을 만났어. 그러나 니니는 미소 짓지 않았다. 소년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함께 성에 왔다. 나중에는 성탄절도 성에서 같이 지냈다. 그들은 옷이고 속옷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 둘만의 방을 가졌으며 함께 같은 책을 읽고 함께 빈과 숲, 책과 사냥, 승마와 군인의 사명, 사교 생활과 사랑을 발견했다.
니니는 왠지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조금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었다. 우정을 맺은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밖을 향해 벽을 쌓기 시작했으며 자신들만의 비밀을 가졌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더불어 더 격정적이 되어갔다. 소녀는 할 수만 있다면 콘라드를 자신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까봐 내심 두려워하고 질투 어린 눈으로 감시했다. 좀 지나쳐요. 니니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콘라드가 언젠가는 도련님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야. 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을 응시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마련이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 일이지. 그런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사관학교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그들의 우정을 놀림감으로 삼지 않았다. 모두들 자연현상인 것처럼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들을 부부처럼 한 이름으로 불렀다. 헨링레. 그러나 이 관계를 비웃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깊은 애정, 진지함, 조건 없음, 조롱꾼들을 침묵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들어 있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런 관계를 다들 감지하고 시샘한다. 두 친구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은총 속에서 산다고 느꼈다. 그런 관계만큼 다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훗날 삶이 주는 모든 것, 섬세하거나 거친 동경, 강렬한 감정, 떨어질 수 없는 정열적인 결합. 그런 것들은 모두 더 조잡하고 비인간적이다. 10살의 나이에도 콘라드는 현실적이었으며 진지하고 신중했다. 소년들이 성숙해가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슬프게도 오만스럽게 성인들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을 때 콘라드는 동정을 지킬 것을 맹세하자고 친구에게 제안했다. 그들은 이 맹세를 오랜 동안 지켰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2주일에 한 번씩 고해했으며 함께 재해의 목록을 만들었다. 피와 신경 속에서 욕망이 꿈틀대었다. 소년들은 창백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현기증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동정을 지켰다. 그들은 몇백 년 동안의 훈련과 경험이 낳은 뿌리 깊은 질서 속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헬멧과 보호붕대로 무장하고 우통을 벗은 채 강당에서 1시간 동안 검술 훈련을 받았다. 그런 다음 승마를 했다. 헨릭은 뛰어난 기수였다. 콘라드는 균형을 잡기 위하여 말 등에서 필사적인 싸움을 했다. 그의 신체에는 이 능력을 물려받은 흔적이 없었다. 헨릭은 무엇이든지 쉽게, 콘라드는 어렵게 배웠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배운 것은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하여 거의 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치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교 모임에서도 헨릭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것처럼 경쾌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도도했다. 콘라드는 경직된 데다 지나치게 꼼꼼했다. 어느 해 여름 그들은 갈리시아의 콘라드 부모님을 방문했다. 이미 그들이 젊은 장교가 된 뒤였다. 갈리시아에서 40년 동안의 공직 생활과 귀족 출신 폴란드 부인의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야망으로 지치고 굽실거리는 태도가 몸에 밴 대머리 노인은 젊은 신사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다. 시내의 고풍스런 탑들과 정방형 광장 한가운데의 분수, 천장이 둥근 어스름한 방들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곳에서 뒤섞여 사는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유대인과 러시아인들은 관료주의에 억눌려 침체되어 있었다. 폭동 아니면 말만 많은 비참한 불만족 같은 것.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카라반들이 묶는 주막의 흐덥지근한 분주함과 기다림 같은 것이었다. 집과 광장, 도시의 삶, 어디에서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남작의 집에는 방이 작은 거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여간에 묵었다.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 아들의 행복이 음식의 질에 달려있는 듯 콘라드의 아버지 늙은 관리와 앵무새처럼 연보랏빛, 장밋빛으로 요란하게 화장한 애처로운 폴란드 부인은 초라한 집에서 가슴 저미는 열정으로 기름진 고기 요리와 향긋한 진한 포도주를 장만했다. 그것으로 첫날 저녁 풍성한 식사를 한 후 젊은 장교들은 갈리시아 여관 식당의 어두운 구석에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뿌옇게 먼지 앉은 종려나무가 식당을 장식했다. 그들은 말없이 진한 한거리 포도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자, 이제 보았지? 콘라드가 말했다. 그래. 근위 장교의 아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면 이제 알겠지? 상대방은 진지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22년 전부터 나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상상할 수 있겠지? 그래.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말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함께 왕립극장에 갈 때 끼는 장갑은 이곳에서 오는 거야. 내게 새 마구가 필요하면 부모님은 사흘 동안 고기를 안 잡수시지. 내가 저녁에 사교 모임에서 팁을 주면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시가를 포기하셔. 22년 전부터 그런 식이야. 아주 멀리 폴란드 어딘가에 농장이 있다고 들었어.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 소유였어. 교복, 수업료, 영국 관람권. 네 어머니가 빈에 들르셨을 때 선물한 꽃다발, 국가고시 시험료, 바이에른 출신 녀석과 벌였던 결투 비용, 다 거기에서 온 거였지. 22년 전부터 항상 그랬어. 처음에 부모님은 가구를 팔았지. 그 다음은 정원, 땅, 집을 차례로 팔았어. 그리고 당신들의 건강, 편안함, 휴식, 나이, 어머니의 사회적인 야망, 다시 말해 벼룩이 들끓는 이 도시에서 여유로 가질 수 있는 방, 가구들을 제대로 갖추어 때때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을 희생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 용서해. 헬릭은 당황하여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친구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한번 직접 보고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뿐이야. 바이에른 녀석이 허영심에서 불구자 되는 것이 굉장한 농담이라도 되는 양 즐기면서 미친 사람처럼 칼을 빼들고 나에게 달려들어 휘둘렀을 때 요리사가 이 필러를 속일까봐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가시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 이 필러가 연말이면 5포린트가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봉투에 넣어 나한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지. 허영심에서 내게 상처를 입히려던 그 바이에린 녀석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그 녀석은 내게 가하는 모든 것이 갈라시아에서 나를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묵묵히 희생한 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을 알 리 없었지. 너희 집에서 하인에게 팁을 주면 나는 부모님 인생의 일부를 소모한 셈이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왜? 상대방이 소리 죽여 물었다. 부모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은 그러실 거야. 청년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까지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이제 처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서 어렵게 말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힘들어. 내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병이 들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 내 건강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교육받은 군인이지.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어.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자청하셨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 먼 길을 오고 가는 카라반들이 숙박하는 불결한 집처럼 곰팡이 냄새, 음식과 싸구려 향수, 그리고 퀴퀴한 침대 냄새 가득한 이 도시에서 부모님들은 22년째 살고 있어. 아버지가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빈에 못 가보신 지 22년이나 되었어. 22년 전부터 여행 한 번 못 가고 여분의 옷 한 벌 못 사 입고 나들이 한 번 제대로 못 가셨어. 당신들이 못나서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성취시켜야 하기 때문이지. 이따금 무엇인가 하려들면 손이 허공에서 말을 안 들어. 이 떨쳐버릴 수 없는 책임감. 차라리 부모님이 죽기를 바란 적도 있어. 그는 소리 죽여 말했다. 그래, 헨릭이 말했다. 그들은 그 도시에 나흘 머물렀다. 도시를 떠나는 날,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 같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콘라드에게는 친구가 쫓아갈 수 없는 도피처, 음악이 있었다. 음악은 세상이 그를 찾아낼 수 없는 비밀 은신처와 같았다. 헨릭은 음악적이 아니었다. 집시 음악도 빈의 왈츠도 그에게는 매한가지였다. 사관학교에서 음악은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과 생도들은 젊은 날 한때 저지르는 잘못처럼 음악을 묵인하고 용서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마에 미친 사람도 있다. 어쨌든 도박보다는 낫고 여자들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다들 생각했다. 그러나 음악이 그렇게 천진한 유의만은 아니라는 의혹이 차츰 헨릭에게 고개를 들었다. 진짜 음악, 끓어오르고 반항하는 음악은 당연히 사관학교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음악 수업도 교과 과정에 들어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이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지휘자가 앞서가면서 이따금 은빛 지휘봉을 치켜드는데 금관악기 연주자가 필요하다는 정도였다. 연주자들 뒤에서는 조랑말이 팀파니를 끌었다. 행진하는 군대에 발을 맞춰 주고 길거리의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사열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식물, 규칙적이고 우렁찬 음악이 올바른 음악이었다. 음악을 들으면 발걸음이 더 반듯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간혹 흥을 돋우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고 꾸민 듯한 음악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아무도 음악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콘라드는 음악을 들으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음악이면 어느 것이나 아주 단순한 것이라도 물리적인 공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입술이 떨렸다. 음악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이야기했다. 멜로디가 그의 이성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순간이면 그의 병적으로 뻣뻣한 몸가짐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제력, 그가 징벌이나 속죄처럼 받아들여 애써 다진 자제력이 풀어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런 순간에 말을 걸면 그는 반응이 없었다. 음악은 그의 주변 세계와 인간이 정한 법칙들을 해체시켰다. 그런 순간에 콘라드는 군인이 아니었다. 어느 해 여름 저녁 무렵 그가 헨릭의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로 연주한 일이 있었다. 저녁 식사 전 커다란 홀에서의 일이었다. 근위 장교와 아들은 홀의 구석에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듣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삶은 곧 여러 가지 의무이고 음악도 용납해야 한다. 여자들의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연주했다. 그들은 쇼팽의 폴로네즈 환상곡을 연주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듣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의 몸과 콘라드의 몸, 두 몸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다. 음악이 도전적으로 방 안의 가구들을 높이 들어 올리고 알 수 없는 힘이 창문의 무거운 비단 커튼을 펄럭이게 하고 마음속 깊이 파묻혀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핀 것이 모두 일시에 살아나고 삶의 특별한 순간에 운명적으로 강렬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리듬이 모든 인간의 마음 깊숙이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예의 바른 청중들은 음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피아노 앞에 두 사람, 어머니와 콘라드는 위험에 개의하지 않았다. 폴로네즈 환상곡은 인간의 질서가 조심스럽게 은폐한 모든 것을 뒤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발산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몸을 약간 뒤로 젖혀 고추 세우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음악이 사나운 말이 끄는 보이지 않는 전설적인 마차를 폭풍우를 뚫고 세계로 몰아가고 자유롭게 풀려난 힘이 질주하는 가운데 그들의 뻣뻣한 육체와 딱딱한 손이 고삐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건반 하나를 울리면서 연주를 끝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저녁 햇살이 비쳤다. 초지상적인 마차가 멸망을, 물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늘을 가르고 먼지를 일으키듯이 빗속에서 금빛 조각들이 맴돌았다. 쇼팽. 프랑스 부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지. 어머니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콘라드가 말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숙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 어머니와 친척이셨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그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 고향과 향수에 대해 말할 때처럼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근위 장교는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들의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단둘이 흡연실에 있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콘라드는 절대 훌륭한 군인이 못 될 거다. 왜죠? 아들은 놀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근위 장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벽난로 앞에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 눈으로 담개 연기를 쫓았다. 그리고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의 침착함과 우월함으로 말했다. 그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 장군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